1950년 6월 말까지도 일본 규슈에 주둔하고 있던 미 육군제 2보병 사단의 병사들은 전투와는 거리가 먼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 약 4년 동안 이들의 주된 업무는 일본의 전후 재건 사업을 돕고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복무의 환경은 대체로 평화로웠고 대규모 전면전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한반도 38선 전역에서 북한군의 기습 남침이 시작되면서 평화로운 일정은 전면 중단됩니다. 전차와 대규모 병력을 앞세운 북한군의 공격에 한국군의 초기 방어선이 밀리며 전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유엔을 즉각 정전 조치와 함께 무력 침공을 막기 위한 참전을 결정했고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주둔하던 제24 보병사단의 출동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때 사단 전체가 한꺼번에 이동하기에는 수송 장비와 행정적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장인 윌리엄 딘 장군과 참모진들은 부대 전체가 전개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으로 선발대를 편성했습니다. 이 부대가 바로 제21년대 1대대를 주축으로 구성된 540명 규모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였습니다. 이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이었습니다. 한반도 북쪽으로 신속히 이동해 내려오는 적을 포착하고 아군 후속 부대가 일본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 방어선을 구축할 때까지 적의 진격 속도를 늦추는 지연전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스미스 부대는 1950년 7월 1일 일본을 출발해 7월 2일 한국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기차와 차량을 이용해 북쪽 전선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목격한 한반도의 풍경은 조용하고도 무거웠습니다. 적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접한 피난민들이 이미 마을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기에 길목에 위치한 읍내와 마을들은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적 속에서 스미스 부대는 수원에서 남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오산북쪽의 나지막한 고지에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이 배치한 대포와 박격포 뒤편으로 짙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무기를 정비하며 적과의 첫 조우를 기다렸습니다. 1950년 7월 5일 아침 오산고지에서 대기하던 스미스 부대의 시야에 북한군의 전차 부대가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스미스 부대원들이 확보한 무기체계는 전차 중심의 현대적 기갑 부대를 상대하기에 턱없이 열악했습니다. 대대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포병 부대의 105mm 견인포는 포탄의 수량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고 보병들이 휴대용으로 지급받은 236인치 바주카포는 적 T-34 전차의 두터운 전면 장갑을 관통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경부터 시작된 오산 전투는 불과 수시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스미스 부대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화력을 동원해 접근하는 전차와 보병 열대를 향해 포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대전차 무기의 부재로 인해 전차의 진격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적 전차들은 아군의 포격을 받으면서도 참호를 그대로 통과하여 방어선 배후로 진입했고 뒤이어 전차의 지원을 받는 적보병 부대의 대규모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술적 물리적 여건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내리는 비로 인해 참호하는 진흙탕으로 변했고 통신 장비마저 작동을 멈추면서 대대 지휘부와 각 포대 간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측면이 돌파당해 포위될 위험이 커지고 소지한 탄약이 거의 바닥나기 시작하자 스미스 부대는 철수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수시간 동안의 교전에서 스미스 부대는 많은 인명피해와 장비 손실을 입었습니다. 비록 오산 전투 하나만으로 남침을 완전히 막아내거나 전황을 극적으로 돌려세운 것은 아니지만 이 전투가 가진 군사적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들이 오산고지에서 교전을 치르며 북한군의 진격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동안 일본 규슈 연안의 오게항구에서는 미제 24 보병사단 본진의 주력 연대들이 모든 차량과 개인화기 탄약을 선박에 적재하는 선적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즉 스미스 부대의 오산 지연전은 아군 주력 부대가 한반도에 상륙하여 추가적인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 시간을 확보해주는 군사적 방패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오산에서 첫 지연전을 치른 제24 보병사단은 적의 진격 경로를 따라
금강라인까지 점진적으로 철수하며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사단은 7월 12일 금강 방어선에 진지를 구축하고 충청도의 주요 거점이자 철도 요충지인 대전을 지키기 위한 전술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전 전투는 사단 역사상 가장 가혹하고 치열한 도심지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7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전 시가전은 좁은 도로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쉴 새 없는 총격전이 벌어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적의 집중적인 포격으로 인해 대전 시내의 주요 행정 건물과 민가는 파괴되었고 검은 화약 연기와 열기가 도심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군의 탄약 보급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통신선이 끊기고 방어구역이 축소되면서 지휘부와 일선 병사대 사이에 고립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단장인 윌리엄 딘 소장은 지휘소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전투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3.5인치 신형 바주카포를 들고 적의 전차를 직접 조준 사격하는 등 일선 병사들과 같은 위치에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최고 지휘관이 최전선 참호와 골목길을 직접 누비며 방어 행동을 유도하자 고립과 소모전으로 지쳐있던 병사들은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비와 병력의 압도적인 차이로 인해 사단은 결국 대전을 포기하고 후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7월 21일 제24보병사단은 어모 속에 대전 시내를 빠져나와 남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철수 과정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사단장 딘 소장은 부상병들의 철수를 돕고 잔류인원들을 이끌며 해가 병로를 찾던 도중 자욱한 화양 연기와 어둠 속에서 본대와 연락이 두절되며 실종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산악지대를 헤매며 생존을 도모했으나 결국 부상과 굶주린 끝에 적의 포로가 되어 북쪽 수용소로 압송되었습니다. 사단장을 잃은 채 퇴각한 제24사단 병사들은 잿더미로 변한 대전을 뒤로하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대전 전투는 비록 패배로 끝났고 큰 인명 손실이 입었지만 아군이 전력을 재정비하고 낙동강으로 물러서 최후의 저항선을 구축하는데 이러한 귀중한 수일간의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큰 전력 손실을 입은 제24보병사단은 영남지방을 흐르는 넓은 강인 낙동강선까지 물러섰습니다. 이 낙동강 방어선은 유엔군이 마지막 보급 항구인 부산을 지키기 위해 설정한 최후의 저항전선이었습니다. 만약 이 방어선마저 무너진다면 더 이상 퇴각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제24사단은 낙동강 전선의 마산, 창녕, 용산구역을 담당하며 흑벽과 강기슭을 따라 철저한 참호진지를 파고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적들은 전 역량을 집중해 아군 방어선을 돌파하고자 8월 초부터 대대적인 보아작전과 정면 공세를 연속적으로 감행해왔습니다. 이 시기 제24사단 병사들이 감당해야 했던 전투 여건은 극도로 가혹했습니다. 8월의 무더위와 내리쬐는 볕 아래서 병사들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적의 포격과 사격 속에서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참호 안에서의 생활은 수면 부족과 위생 문제로 고통스러웠고 계속되는 적의 습격으로 인해 사상자가 늘어날 때마다 남은 인원들이 담당해야 할 방어 정례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신체적 한계 속에서도 병사들은 소총과 기관총 진지를 지키며 도하하는 적들을 격퇴했습니다. 이들이 낙동강에서 보낸 시간은 무려 연속 55일간에 달했습니다. 사단이 낙동강 전선에서 이처럼 55일 동안 물러서지 않고 버텨준 덕분에 후방의 부산항은 미국 본토와 우방국에서 보내온 최신 무기전차, 대규모 보병사단들이 안전하게 하역되어 전개될 수 있는 물류적 인프라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아군의 전투력은 점차 적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증강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16일 연합군 사령부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며 전황의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합니다. 이 상륙작전과 동시에 낙동강 전선에 배치되어 있던 제24사단 역시 총 공격을 개시하여 방어선을 돌파하고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9월 19일 사단은 이전에 퇴각했던 경로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전우들이 쓰러졌던 대전을 탈환했습니다. 북상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은 무너진 교량을 가설하고 지뢰를 제거하며 부서진 도로를 복구하는 등 험난한 전투, 공병 작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10월 중순에 이르러 사단은 마침내 38선을 넘어서 북한 지역으로의 본격적인 진격을 이어갔습니다. 한반도 북부 깊숙이 진격한 제24 보병사단은 1950년 11월 말 마침내 만주 국경과 인접한 압록강에서 단 17마일 떨어진 산악지대까지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판단하에 사단 병사들은 산속의 매서운 혹한 속에서 추수감사절 배식을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예상과 달리 압록강 너머 만주 분지에서는 중공군제 4야전군과 제3야전군 소속의 강력한 정규 부대들이 대규모 개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의 어느 날 밤 험준한 산악의 고요를 깨고 중공군의 대규모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공군은 무전기 사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고유의 피리와 꽹과리를 이용해 신호를 주고받으며 어둠을 틈타 미군의 방어선을 기습적으로 타격하고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수적 우세와 야간 전투 기습 능력을 앞세운 중공군의 공세 앞에 제24사단은 큰 방어적 취약성에 노출되었고 전선은 다시 한번 남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태각은 영하 30도에 이르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진행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소퇴하는 과정에서 미군은 적에게 보급품과 거점을 양도하지 않기 위해 차량이 싣지 못하는 탄약, 유류, 천막 등을 현장에서 즉각 방어하고 파괴하는 초토화 방침을 따랐습니다. 도로 위는 불타는 보급품의 열기와 피난을 떠난 수많은 한국인 민간인들의 행렬로 뒤엉켰으며 매서운 한파와 교통정체 속에서 군인과 민간인 모두 극심한 동상과 식량 부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단은 수없이 반복되는 적의 차단선을 돌파하며 6개월 전 오산 전투를 치렀던 서울 남쪽의 방어선 부근까지 밀려 내려간 뒤에야 비로소 전열을 정비하고 저항선을 다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방어전을 거친 제24 보병사단은 1951년 1월 중순부터 반격을 가해 서울을 다시 확보하고 38선 이북으로 진출하여 완강한 저항선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전쟁은 고지전 위주의 소모전 양상으로 접어들었고 1951년 7월부터 개성과 판문점에서 정전 협상이 개시되었습니다. 사단은 전선을 지키는 한편 일본에서의 보안 근무와 전투 훈련을 교차 수행하며 정전 준비 단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3년간의 전투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전쟁의 종료와 함께 대규모 포로 교환인 빅스위치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판문점 교환 초소에는 대전 시가전 중 실종되었던 윌리엄 딘 소장을 비롯해 사단이 잃었던 많은 장병들이 수용소 생활을 견뎌내고 본대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사단은 1954년 초 중공군 포로 중 공산당으로의 복귀를 거부하고 배만과 자율진영을 선택한 중국인 포로들의 후송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한 뒤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적 소임을 종료했습니다. 1954년 11월 미 육군 제24 보병사단은 자신들이 3년 동안 전투를 벌였던 한반도의 땅을 뒤로하고 일본으로 복귀하기 위한 마지막 사단 장비 검열과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미 육군 제24 보병사단과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540명이 역사에 또렷하게 기록된 이유는 그들이 단 한 번의 전투로 전황을 종결지었거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 준비되지 않았고 무기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뒤따라올 아군 부대들을 위해 지연전이라는 방패 역할을 자처했으며 사단장부터 말단 소총병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부여받은 방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기꺼이 물리적 한계를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1950년 여름 오산에서 수시간 동안 버텨낸 지연전과 낙동강, 진흙탕 속에서 끝까지 진지를 사수했던 55일간의 실질적인 행동들이 있었기에 연합군은 방어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전쟁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한반도의 일상은 이들이 3년 동안 남긴 철저한 기록과 땀방울 위에 세워진 역사적 사실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신박한 호기심이었습니다.